정관용의 시사본부. 이 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부에서 주간 뉴스 브리핑 만나봅니다. 대한민국을 달궜던 주요 뉴스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정리하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결국 자리를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도 안 돼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2명이 사실상 강제로 그만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은 이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놓고 오히려 이 울산 지역구에 대해서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거기는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예.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이 혁신의 일환이거나 또 혁신위의 요구에 의한 용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국에는 용산의 압력과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이루어지는 세 번째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비대위원장 누구로 할 것이냐.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설전이 오고 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괜찮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주로 그런 얘기였죠. 그렇죠. 예, 어제 나온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나온 이름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이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 정도의 이름이었는데 윤재옥 그 권한대행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8일에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짐작을 해서 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 친윤 의원들 현 장관이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 총선을 이끌 얼굴 비대위원장 누구로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동훈, 원희룡, 인요한, 김한길 모두 이 흠결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선하거나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이제 비대위원장 물색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텐데 참신하고 또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물 밖에서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오면 제일 좋다 이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핵심 지도부에 있는 이 중진 의원을 만나보니까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이렇게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정면에 나서면 정권 심판론 구도로 이 총선을 치르는데 유리한 국면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고요. 이 외에도 원희룡, 인요한, 김한길 위원장이 나오더라도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데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영입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수정 교수 등 5명의 인재를 발표했고 오는 19일에는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분야의 인재를 9명 정도 현재 공개를 하겠다 예고한 상태고요. 예. 1월까지 대략 30에서 35명 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교수가 이 박광훈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수원정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도 이 지역구 출마를 권유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영입 인사들은 대체로 험지나 지역구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입이 되는 거고요. 하정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지 않고 이 정책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 영입 위원회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원칙은 지역구 출마다. 비례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 발표될 9명 모두 지역구 출마나 선출직 출마 의사를 확실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역구 출마는 이해가 되는데 선출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그것을 겨냥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민주당은 2호 인재까지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발표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명씩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호는 환경단체 활동을 한 박지혜 변호사, 2호는 IT 전문가인 재성 씨. 그런데 이재성 씨가 발표를 하자마자 기자들이 깜짝 놀란 대목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구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인데. 게다가 험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또는 비례대표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예. 본인이 스스로 험지에 나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고마웠던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한 주에 2명씩 민주당은 계속 이 인재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민생이라든가 복지 이 분야별 인재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경찰청장의 반기를 든 류사명 씨, 최전상병 조사 외압 논란을 폭로한 박정훈 전 단장도 영입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를 마음껏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구 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래저래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전처럼 그 깜짝 쇼 같은 인재 영입은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좀 쉽지 않은데 취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재 영입에 대한 검증이 너무 심하다는 건데 거의 인사청문회급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아마 이 인재 영입된 대상에 대해서는 여야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금 검증을 지금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가족들이나 이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아들, 딸 뭐 당연히 반대하고요. 주변에서는 명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 요즘 정치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인재 영입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변호사고 그다음이 교수인데 교수 입장에서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립대 교수는 당연히 법적으로 사퇴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립대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좀 사퇴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교수 입장에는 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컨택을 해보면 직접 내가 출마는 못하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에게 줄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자리도 뭐 장담하기 어렵고요.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곳도 이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인재 영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야당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야당은 만약에 이 출마를 해서 떨어진 경우면 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여당은 장관이나 차관 또는 공공기관에 보내서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야당은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어떤 명단들이 앞으로 발표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김기현 대표 사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직전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 밖에 여당 중진들 불출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건 예상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달 말쯤에는 비대위원장이 뽑히고 다음 달 10일 이전에 공관위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공천에 이제 국민의힘은 들어갈 텐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소위 PK, TK 지역을 중심으로 불출마 압박은 당연히 대통령실로부터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김기현 전 대표가 이미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 중진 의원들도
지키기 위한 최대한 이 고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여당이 중진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면 야당은 초선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론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장을 했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에 나서긴 했지만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우선 의정부 갑의 오영환 의원 이미 4월에 정치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탄희 의원도 초선인데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구제 이 고수를 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경제통인 초선 홍성국 의원이 성과 없는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대표이면서 강민적 의원, 정필모 의원은 지역구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근데 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공천에 들어가면 중진들 불출마하라 이런 압박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면 한 1월 중순 그다음에 2월 초순 이 시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혁신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일정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우상호 의원 외에 서울에서만 3선 이상 의원 14명이 현재 출전 준비 중입니다. 이 중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한 곳에서 내리 4선 3선을 한 의원들 또 이분들이 대부분 86세대이기 때문에 용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역구가 지금 줄어드는 서울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또 86세대 이분들한테도 역시 험지에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회 소식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인사청문 요청안은 7건입니다. 6명은 장관 후보자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7명인데 관전 포인트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그리고 경제 외교 등 국정 실패, 자질론,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대상자는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음주, 이 만취 음주예요. 상당히 많이 먹고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폭행 이것도 벌금을 받았습니다. 위장 전입, 재산 등록 누락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청문회까지 가다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미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주 초에는 추가 개각도 예상되잖아요. 예, 이번에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것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또 비어있는 이 국정원장 지명도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은 출마 예정자입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출마가 확정적이고 한동훈 장관은 현재 비대위원장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각 대상이 포함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개각이 이번에 포함되는 것은 예상보다 좀 빨라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출마자 중에서 박문규 장관인데 이 민주당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수원 가불병정무 까지 있는 이 수원 벨트에서 이 방 장관을 출마시켜서 그 벨트를 깨겠다는 게 현재 여당의 전략입니다. 방 장관이 투입되면 아마 수원병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수원병은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김영진 의원이 현재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수원벨트에 앞서 말씀드린 이수정 교수가 현재 투입돼 있어서 박광원 전 대표와 맞설 예정이고 수원갑에서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나와서 김승원 현역 의원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은혜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수원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네. 예산안은 어떻게 됩니까? 20일 날 처리되나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현재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양보의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야당은 입장을 정리해서 여당과 정부에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답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도부 논란으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 예산안 타결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삭감안만 가지고 이제 만든 민주당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20일이 지나게 되면 현재의 이 협상 상황으로 봐서는 준 예산 편성까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대화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큰일이네요. 참.
자, 그다음 이제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그거 말고 특별법도 2개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네.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민주당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0일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11월 말에 국회로 부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만 해주면 언제든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장이 그것을 용인해 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 이 28일 쌍특검이 일단 통과가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내년 초에는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가장 큰 관심은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지금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여야가 20일 이내에 원포인트 법안 소위를 열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 얘기는 20일이 지나게 되면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 문제는 20, 30대 피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쉽게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민생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 특보 당대표 특보신데 당대표가 사퇴하면 당대표 특보도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 전자를 붙여야 되겠죠. 네. 자, 금주의 공통 질문부터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저는 뭐 사실상 우리 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 그 정치적 혁신까지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제원 이제 의원을 이제 꼽고 싶습니다. 예. 일단 본인의 이제 불출마 선언에서 이제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그 지역 마지막 이제 의정 보고에서 그 뭐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대중으로부터 이제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잊혀지는 것이 두렵지만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는 여한이 없다. 이러한 이제 혁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혁신위원회 자체 혁신위원회가 뭐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공과 이제 가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 당내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장제원 의원 얘기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 정도 듣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씨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영입 거론된 거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논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제 의견 개진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보도가 나왔고 핫한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 정치가 참 패단이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100년 전에 에드워드 버네이즈란 홍보의 아버지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뭐 상품이 됐든 장소가 됐든 띄우려면은 이벤트를 열고 스타와 셀럽들을 불러다가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홍보를 하는 식을 이걸 만들었는데 예.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정치 수준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이제 떴다 방식 정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는 아무튼 그런 제안 온 것도 없고 네. 안 할 거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랬죠. 자, 금주의 진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꼽고 싶은데요. 예. 일단 꼽은 이유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그
신당 창당을 이제 공식화한 가운데 이제 민주당 내 이제 그 현역 의원들로부터 이제 집중적인 이제 견제를 받고 있고 또 그 집중적인 견제가 그 통상적인 수준의 정치적 견제를 넘어서 뭐 초전 박살이라든지 이러한 그 혐오적인 표현까지도 이제 일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좀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그 비명계를 이제 대표하는 그 원칙과 상식 그 이라는 모임에 소속된 민주당 내 의원들까지도 지금 일단 그 이낙연 전 신당은 아니다 이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 물이 제대로 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김만 모락모락 나는 상황에서 일단 과연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주와는 상황이 급전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기저기서 특히 친 이낙연계로 불려지던 의원들마저도 신당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건 맞죠. 자, 금주의 진인물 조승현 부위원장. 저는 김기현 전 대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적기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들고 싶어요. 깔끔하지 않게 뭔가 좀 진행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 비판을 받았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물러나면서 집권 여당은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대통령이 낙하산을 보낼 수 있는 게 2만 개가 넘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무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반대급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협상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는 대신 사실 아니, 그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서 어떤 다음 미래를 뭔가 좀 보장을 해줘야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만두면 다음 미래는 뭐가 있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원내대표는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의원직을 포기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뭔가 좀 그런 보상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보상? 저는 그 아니, 부분이 좀 약간 장제원 의원은 어디 간대요? 장제원 의원은 뭐 대통령실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서실장이 될 그 것이다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잠깐 것도 이제 있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 간다거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또 김기현 그 여당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일단 당을 위한 본인의 헌신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을 요구한다. 또 그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보상을 준다. 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살행위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행위는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정치를 안 한다. 지금까지 그 보도된 사안들, 좀 공통적으로 보도된 사안들만 간략히 정리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김기현 대표한테 불출마 선언을 해라. 대신에 당대표는 그냥 맡아도 좋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먼저 불출마 선언하면 장제원 의원도 곧 불출마 선언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장제원 의원도 김기현 대표를 설득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계속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니까 지금 뭐 네덜란드 가 있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 그런 경로했다는 소리를 듣고 울산 출마 여지는 남겨둔 채 당대표 사퇴를 밝힌 것이고 그것도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그냥 SNS에 밝혔다. 뭐 이 과정이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보도된 거 맞죠? 네.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사실입니까? 우선 아닙니까? 일단 뭐 일부는 이제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과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제 뭐 그 장제원 그 의원이 이제 그 이
그 이제 김기현 대표보다 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안 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안 하니까 먼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고요. 달라요? 네,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가지고 뭐 서로가 논의를 해서 뭐 당신이 먼저 해라, 뭐 당신이 먼저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겠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아니다. 부분이고요. 예, 일단 다른 부분이고 일단 당내에 이제 그 지배적인 이제 의견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일단 뭐 제가 당 대표 특보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 역시도 이제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그 대표직은 우선 유지를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다음에 중심은 결국 이제 공관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그 불출마를 이제 선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뭐 그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왜 이제 그 대표직 유지보다는 불출마를 이제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우리 그 당이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그 혁신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 대표의 출마는 본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불출마밖에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당대표 사퇴보다는 일단 그 불출마 선언이 이제 맞겠다라는 것이 이제 당내 이제 중론이었고. 그런데 지금 당 전체가 총선의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출마 안 할게 정도로 되나요? 그 울산에 출마 안 할 거라고 선언해도 당대표도 내려와야죠 소리가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일단 이제 뭐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뭐 꼭 제가 뭐 질서 있는 뭐 혁신이나 변화라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제 공관위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출범될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당 대표가 이 사퇴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비대위라는 체제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공관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사퇴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비대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막전 막후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막전 막후가 김기현 대표의 그 액션을 보면요. 뭔가 불만스러운 게 보이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딱 깔끔하게 해야지 헌신의 그런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 알 텐데 그런 과정은 안 보였고 또 이준석 대표를 중간에 만났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물러나는 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뭔가 나에 대한 대우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아니 이걸 내가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고 1등으로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이 올라오니까 날리면 하고 나경원 의원도 날리면 하고 안철수 의원까지 다 날리면 하고 대표를 만들어줬더니 그러니까 5등 하던 사람을 1등으로 앉혀준 거 아니에요? 내가 취업을 시켜줬는데 예. 무슨 퇴직금이냐 이렇게 그에게 격려한 거는 저는 그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갈등이 이제 좀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좀 방금 표현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강제로 사실 몰아내고 저 5등 하던 분을 당대표로 올려 세운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이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총선에 뭐 수도권에서 대위기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또 원인과 책임도 윤 대통령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세운 당대표를 또 몰아내게 하고 중진도 또 몰아내게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이준석 이제 그 당 대표를 이제 강제로 이제 그 몰아냈다는 좀 일단 이제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결국 그 표현이 그 얘기를 지금 또 다시 해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윤리위원회에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김기현 대표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내의 중론과는 다른 선택을 내린 것은 일단 본인은 스스로가 이 불출마 선언보다는 자기가 당 대표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의 그 혁신을 위해서는 더 뭐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예. 네. 그리고 아무튼 울산 지역구에 5선 도전을 할 의사가 확실한 건 분명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불출마까지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김기현 대표의 경우 뭐 혁신이 출범 이전부터 일단 본인이 우리 당의 그 총선을 이끄는 데 있어서 뭐 당대표 사퇴라든지 불출마라든지 사실상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마음에 담아둔 이 그 사표처럼 가지고
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울산에서 다시 뭐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요? 조승현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상황상 출마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테이크를 네. 뭔가 달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튼 대통령실도 또 당내 중진들도 비대위 체제는 별로 고려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한 상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사퇴했으니 전당대회를 하거나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장 비대위원장 누가 맡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누굽니까? 우선 이제 뭐 당 내외적으로 가장 이제 그 크게 이제 거론되는 인사가 이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될까요? 네. 될까요? 일단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이제 입장도 뭐 아직까지 본인도 뭐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제의가 되지도 않았고 또 제의를 받았을 때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정치적 이제 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뭐 제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을 개인적으로 뭐 전혀 친분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다듬어지면은 다듬어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정치적 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보석 이제 원석이면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원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보석이 되느냐는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그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당이 일단 뭐 그 총선을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항상 이제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의 이제 그 여론을 생각했을 때 예. 결국 정치적 구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우리의 경쟁 상대 뭐 다른 뭐 야당도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 본인만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이 사법적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 맞으면 제일 좋다. 땡큐다라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건데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말싸움을 정말 잘하고요. 말장난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 거친 입과 그런 뭐랄까 사람들 쏙쏙 꽂히는 그 메시지의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잘 됐다. 괜찮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은 바로 그 한동훈의 입은 바로 그 한동훈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총선을 지휘한다는 거 비대위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로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예. 이걸 조화를 시키고 기득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타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당의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동일체 아닙니까 한동훈 예, 장관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뽀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위험한 상대인 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또 그의 거친 입이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갈 예. 것이다.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비속어를 쓰셨어요. 그죠? 표현 출신. 뽀록. 죄송합니다. 예. 박진호 특보는 지금 이런 반론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이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총선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좀 비판도 하고 뭔가 중도층의 외연 확장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위상이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쁜 소리를 하겠느냐. 그 검사 동일체뿐 아니라 뭐 거의 황태자격인 그 상황인데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심판론으로 갈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거 봐라. 저 당은 윤석열 당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어떠한 분을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점도 있고 실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실점에 그렇죠. 가까운 것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땡큐다라고 뭐 결국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런 부분처럼 이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예. 결국 그 뭐 검찰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다 가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견이 있다는 것에 저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 뭐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당내 이제 의원들이 뭐 이 그 용산과의 그런 뭐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이전에 저는 우리 당이 스스로 잘하면은 사실상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용산과의 그런 수직적 관계까지도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본인과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 일단 당정 관계에 대한 혁신을 추진했을 때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본인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실점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변화에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박진원 있습니다. 특보는 기대하는 바가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수락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한동훈 장관이 아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거 당연합니다. 아닙니까?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부터 모시겠다. 뭐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시겠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은 저는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땡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준석 끌어안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저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그냥 기우일 수는 있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을 잊어버리고 깨버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겨누는 경우 그 경우에 진짜 그런 변신을 한다면은 예.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고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씨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고 예. 계속 그건 반복돼 있는데 지금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하나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변신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을 딱 당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를 해버린다. 겨냥해서 공격하고. 그렇죠. 그러면 대권 주자로서 자리도 잡힐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아주 유리한 형국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검사 동일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이제 되는데. 검사가 아닌데요. 뭐. 이미 검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를 뛰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면 눈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변신을 보여줬을 때 민주당한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뭐 기우이길 바랍니다. 저는. 네. 그러네요. 좀 이제 뭐 대통령에게 뭐 칼을 겨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정치적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적 하수들이 저는 하는 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우리 이 이제 그 대통령실과 이 집권 여당 간의 그러한 수평적 뭐 수직적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집권 여당이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예. 항상 누적된 문제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누가 대통령이었을 때 누가 여당이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당의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보면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입법적 노력이 만약에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저는 정치적 상상력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하수가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면 당을 떠나는 걸 제도화한다. 당적을 가지지 않는 걸로 당원 자격을 가지지 않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입법화시킬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총대를 메고 추진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상상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통령 그 당을 정도의 떠나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것도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을 견제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항상 여론의 도마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건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거두절미 각서라고 전반부에서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원장이 불가피해진 상황. 첫 번째 거론된 한동훈 법무장관, 만약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이럴지도 모른다 저럴지도 모른다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동원됐는데 우선 다음 주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지켜보고요.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후의 정치적 상상력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40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이현 씨. 네, 청주 영동고속도로 회인 일대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청주 쪽으로 소리티 터널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서 도로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감속 운전 기본이고요. 비상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충청 지역에도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증평에서 진천터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진천 부근 지나기 어렵고요. 남이천에서 모가까지와 경기 광주 부근에서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창원 1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7원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조승현 수석 상임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 누굽니까? 어떤 김민석 말입니까? 의원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사쿠라, 신당 그 초전 박살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 한때 뭐 대표적인 정치적 철새였던 이런 김민석 의원 같은 분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와 함께했던 정치적 그 동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한 그 환멸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말로 생각됩니다. 예. 조승현 부위원장 금주에 한마디. 일단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내가 사쿠라라서 비판을 받았다. 그 잣대 그대로 이낙연 대표도 비판 받았다. 이게 전체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저는 가장 핫했던 말 이낙연 전 대표의 제 1당을 목표로 한다. 이 단어가 좀 뭐랄까 여기 이제 재밌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충격적이었던 말 골라를 돼 있는데 가장 어이없었던 말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은 정치 언어를 예술의 경지로 승격시켰던 분입니다. 맞아요. 이분은 기자 시절부터 대변인 시절, 특히 국무총리 시절 때 그 꽃을 피웠고 전 국민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언어 예술가라고 해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단어를 하나 정말 이런 저 같은 정치 신인도 하지 않을 정무적 판단을 하시고 이런 뭐랄까 황당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머리에서 이게 떠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네,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이낙연 신당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약간 준공식화 하자마자 이렇게 어찌 보면 모두가 이낙연 전 대표를 뺀 모두가 다 아니에요 그건이라고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갑자기 100m 전력 질주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계호 의원은 뭐 친낙계로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영찬 의원도 너무 속도 빠르다 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아무도 친당에 참여할 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 전 대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죠. 이낙연 대표 같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민주당을 지켜온 정치인이 정체성을 잃고 중심을 잃었다? 그럼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저는 엎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왜 그 국민의힘 쪽의 생각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다른 이유가 이제 민주당에 제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그 중심으로 지향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인지. 예.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공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판단에 저는 100% 동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당이 지향해야 될 정체성이라고 공감하는 부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닌 다수의 친명계를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혁신을 둘러싼 칼바람이 불고 있고 또 그 원칙과 그 소식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도 정치적 거리를 뒀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대로 물이 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당원 비율, 권리당원 대의원의 변화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는 훨씬 더 강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보면 지금 뭐 혁신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사퇴해라.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그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더라도 논의되고 있는 그 혁신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뭐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상 SNS상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데 그 혁신의 가장 중요한 혁신책 중 하나가 제명인의 마을 그 이장에서 뭐 물러나라는 것이 참 과연 민주당을 위한 혁신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더니만 활동을 정리하자마자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 어쨌든 국민의힘은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겨우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장 사퇴 정도냐라고 약간 비아냥까지 섞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 답해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혁신에서 뒤쳐져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하고요. 민주당도 혁신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지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77.77%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우리의 리더로 뽑았고 현재 80%가 넘는 당원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라 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당원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재명이 안 된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자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당원들 다수가 이 방향을 정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불만스럽지만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혁신을 실패하는 것은 혁신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여당이 갖고 있는 상황 이런 거하고 맞물려 떨어져서 거의 지고 있을 뿐이지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가 더 확실하게 당원 뜻에 따라서
혁신의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이란 덫에 걸려서 예. 사법 리스트라는 그런 족쇄에 차였기 때문에 지금 뜻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원들의 뜻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치러라. 이재명이 우리 리더다. 이게 당원들의 의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연말까지 기회를 줄 테니 제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대표직을 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세워가지고 우리도 총선에 임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고 중간에 유죄 판결 날지도 모르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느냐. 이 말은 그런 메아리가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맞죠. 이 상태로 어떻게 당대표가 당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을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행간의 순간에 공천에서 한 걸음 뒤로 서라.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이런 고난의 역경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극복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극복을 못한다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이 쳐놓은 덫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그걸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 그게 야당 대표의 숙명이자 대권 후보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호 특보 보시기에는 이제 당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이른바 당원들의 다수 의사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물이 끓어서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뭐 조금 이제 저는 보는 방향이 틀린데요. 우리가 이제 뭐 총선 대선에서의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도층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무너져서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중도층을 포기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당원들의 그 의견을 물어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사퇴 여부를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사퇴를 거부하는 당원들이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총선 승리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어떻게 보면은 그 화두를 두고 보았을 때 민주당에서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당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중도층 포기한 거냐 이런 말.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과연 지금 건들건들 덜렁덜렁 해외나 다니는 불성실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까지 한 번에 가고 대권 후보까지 가고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한테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면 당무를 성실하게 해서 그걸 보여준다면 저는 중도층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조승현 부위원장이 전반부 토론에서 얘기했던 만에 하나 기후일지 모르지만 기후이길 바란다고 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도 하고 차별화에 나서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도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런 액션을 하면은 대권 후보로서 자리를 금방 잡고 총선을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겠지만 그렇다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성실하게 해야죠. 다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정말 초엘리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질은 같습니다. 메시지와 겉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좀 5천만의 국민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지만은 검사 사투리를 쓰는 명백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국민들은 하지 않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저는 우리 당원들의 뜻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각에서 언급하는 이선 후퇴 비대위 체제는 전혀 고려 대상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아니 그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약간의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당원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걸음 물러서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총선 전략을 위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박진호 특보께서는 아까도 속내를 비키셨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가준다면 우린 땡큐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들은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어쨌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혁신 노력을 또 그 노력의 강도를 네. 더 높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민주당이 그 수동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100%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약간 요란하긴 했지만 별 움직임이 없이 지지부진하던 정국이 갑작스럽게 이 장제원 불출마 김기현 당대표 사퇴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까지 이렇게 엮어서 어떤 변화로 가져올지 또 이제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의 박진호 당대표 특보, 민주당의 조승현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윈 플리오의 실버벨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